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은 저희가 신라로 떠나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지난 영상 공개 이후에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. 재밌게 봤다 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좀 쉽게 이런 몰랐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게 됐다. 일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되게 생소한 문화재였다. 국제 금동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본 분도 계셨고, 이번에 이 신라의 공예 작품을 준비하신 또 이유는 있으시겠죠, 우리 교수님? 그렇죠. 예.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게 어떤 백제의 화려함이었다면은, 네.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은 그 신라의 정교함이 되겠습니다. 흔히 0.3mm의 예술이라고 불리는 우리 가문사지 사리함이죠. 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사리함이 무엇인지. 사리함.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을 그렇죠. 예, 원래 이 불탑이라는 것이 사실 그 부처님의 유골을 모신 무덤입니다. 진짜 유골인 진짜 이 신체의 유골에 대해서 진신살이라고 합니다.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 법살이라고 해가지고 불교 경전을 대신 넣기도 합니다. 법살이라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뼈가 아니라 어떤 책 경전, 그렇죠. 이런 네. 것도 사리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. 네네.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신사리보다는 대부분이 사실 이 법사리로 대표적인 게 이제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라든가 이 반야심경이라든가 그런 경전을 사리 대신에 이렇게 안치하고 모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주기적으로 성찬식이라는 걸 합니다.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다라고 하면서 사실 진짜 피는 아니고 포도주스, 그렇죠. 상징이죠.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되게 거룩하게 의식을 하죠. 그런 차원에서 불교 또한 이거를 직접 하진 않더라도 이런 경전으로 그걸 대체를 하는.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. 경전도 사리가 될 수 있다.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그 사리를 담는 통을 사리함, 또 사리함에 함께 넣는 각종 귀중한 보석이나 공예품들을 모두 합쳐서 사리구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. 오늘 우리가 볼 이 가문사지 사리함은 그 사리구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절마다 탑이 많아요. 제일 많이 하시는 우리 동전에도 있는 우리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, 그리고 석가탑, 이렇게 할 때는 다 절 이름이 앞에 붙어요. 불국사, 무슨 사, 뒤에 지까지도 같이 는 겁니까? 가문사지.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지자가 터지자입니다. 화려한 목조 건물들은 모두 세월속에 없어지고 그 건물에 서 있던 또 돌로 만든 쌍탑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지금 절이 있지는 않군요, 거기에. 터만 남아있어서 가문사지다, 여기가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. 앞에 있는 가문사 터가 여기 자료 화면에 나와 있는데 탑이 두 개가 있고 그냥 다 풀로 덮여있는 저기가 이제 가문사 터라는 거죠. 저 가문사 터에서 있는 저 탑에서 나왔던. 그렇죠. 이 서탑이 있고 동탑이 있는데 이 서탑에서 먼저 발굴된 사리함하고 또 가장 이제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동탑에서 나온 사리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가문사지의 정확한 위치는?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학면이라고 합니다. 그 문무대학면 용당리에 있습니다. 이 대종천이라고 하는 큰 하천이 이제 바로 앞에 흐르고 이 하천을 따라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동해 바다와 이게 만나게 됩니다. 이 가문사는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뜻인데 이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이 아버지를 기리며 만든 사찰입니다. 이 아버지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이뤘는데 나는 죽어서 동해 용이 되어 이 바다를 지켜서 외구의 침입을 막아 신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십니다. 그래서 그분의 유언에 따라서 세계에서 유일한 바닷속에 있는 능, 즉 수중능이죠. 그런 수중능이 대왕암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. 가문사에서 바다 쪽으로 약 한 1마일 정도 가면은 문무왕의 수중능인 대왕암이 보입니다. 이 유골을 화장해가지고 대왕암에 이렇게 이제 뿌렸다고 하는 이 문무왕이 동해 용이 되었다.
라고 이렇게. 삼국 통일을 한 이제 문무왕이 저는 이제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외국의 침입을 막아라고 네.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당시에도 일본 쪽에서 이제 이런 침략이 걱정이 됐었다. 그래서 동해를 예. 지켜야겠다라는 예.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는 참 또 의미가 있어요. 최근에 동해라는 표현도 또 세계적으로는 좀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동해를 지키는 예, 이미 그 전부터 그 바다는 동해고 예. 또 이 그 문무왕보다도 훨씬 전에 그 지증왕 때부터 예. 그 이 울릉도 우상국을 갖다 그 신라가 관리했다는 그런 이 역사적인 역사적인 게 있고 동해가 맞죠. 그렇습니다. 아버지를 바다에 이제 묘를 마련해 드리고 네.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 이 아까 말씀하셨던 신문왕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네. 절을 지은 거군요. 네네. 아마 짐작컨대 그 당시에는 그 이 가문사까지 그 하천을 통해서 이 바다 물이 네. 들어오지 않았을까. 원래 가문사는 절 명칭은 아니지만 문무대왕이 시작을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절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이제 먼저 돌아가시게 되고 절의 완성은 신문왕이 했는데 절을 다 완공하고 나서 이름을 가문사라고 이렇게 진 겁니다. 지금도 가보면은 그 용이 된 아버지가 네. 그 편히 쉴 수 있도록 쭉 수로를 파가지고 바로 이 금당 밑에까지 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외부를 이제 막다가 지치시면 그렇죠. 그러니까 절에 와서 좀 이제 쉬셔라. 예, 식사도 좀 하시고. 지난 1화 때 많은 분들한테 이제 감동을 드렸던 게 금동대학로의 발굴 과정이었습니다. 네네.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는 또 이게 어려운 좀 극적인 순간들이 있었는데요. 사리암들도 어떤 또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발굴이 됐다. 맞습니다. 가문사지에는 바다 쪽에 있는 게 이제 이 동탑이고 그 내륙 쪽에 있는 게 서탑인데 서기 682년에 그 조성된 쌍탑인데 1959년부터 요즘까지 여러 차례 이유는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것이 해체되고 수리되고 다시 복원되는 과정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. 1959년에 서탑을 수리 해체 작업이 있었는데 2층 옥계석을 이제 딱 드러내니까 그 탑신 안에 이렇게 이 사각형에 홈이 파져 있었고 거기 뭐가 이제 그동안 흙하고 먼지하고 눈으로는 이제 틈이 안 보이지만 아주 미세한 먼지가 1300년 동안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흙이 돼가지고 흙등이 됐는데 그때가 이제 12월 또 추운 겨울 날씨.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 12월 달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서 흙덩어리가 나오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. 지금은 진동을 방지하는 특수 차량을 이용해서 그런 걸 운반하지만 1959년 그때 일반 찌프차로 하죠. 찌프차 뒷좌석에 그냥 흙덩어리 같은 이 사람을 싣고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면서 서울까지 왔습니다. 네. 지금 생각하면 참 아찔한 순간이죠. 그러니까요. 그러다 덜컹거리다가 깨지기라도 하면 아주 그런데도 천만 다행인 게 서울에 잘 도착해가지고 네. 경복궁 안에 있었습니다. 그 문화재 관리국이 네. 그분들의 그 연구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흙을 이제 다 하나씩 걷어내고 그 안에서 사리구가 나타난 겁니다.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탑 사리구입니다. 서탑에서 나온 네. 사리암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. 크게 세 개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박스 같은 게 하나 있고 하나는 탑 같은 게 또 하나가 있고 호리병 같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각각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사각형 보이시죠? 이 사각형의 큰 함을 바깥 함이다 해서 외함이라고 합니다. 그 외함이 조립식으로 됐는데 그 외함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 바로 이제 그 탑같이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 안에 그 내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. 이게 또 내함인가요? 내함 안에 보면은 그 인도의 전통 무덤인 그 스토파 형식이 이렇게 동그란 게 있습니다. 그 스토파를 딱 드러내면은 그 안에 저 수정 사리병이 있는 겁니다. 이 사리병이군요. 네, 그래서 이게 조립식으로 이 수정 사리병 안에 이 사리를 넣고 이 사리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내함을 만들고 내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외함을 만들고 이 외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석조로다 탑을 만들고 엄청난 과대포장이네요. 예. 신라인들의 어떤 창작이라기보다도 이런 이제 이 사리를 이렇게 모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경전에 근거해서 조그만 지금 이건 얼마나 한 건가요? 사리병 크기가
정확하게 3.6cm 정도 됩니다. 3.6, 그렇죠. 손가락 한 마디보다 네. 좀 큰, 네. 요 정도 된다라는 건데, 이 3.6cm밖에 안 되는 이 사리병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내함, 외함, 그렇죠. 탑까지 우리들이 이제 제작 당시의 어떤 사리함의 화려함을 추측해 보기가 조금 이제 좀 어려워서 네.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다가 네. 제작 당시의 모습을 한번 첨단 기술까지 뭐 이제 재내달라고 했더니 이런 이미지가 나왔습니다. 네. 뭐 100%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대략 이런 느낌이겠구나. 네. 야, 먼저 외함을 보면은 이 사면에 사천왕이 새겨져 있습니다. 사천왕. 예, 사천왕은 원래 그 인도의 신이었는데 네. 그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한 이후에 불교에서 이 사천왕을 이제 수용하게 되죠. 이 사천왕들이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는 그런 이 수호신인데 모든 절에 가보면 이런 사천왕이 지금도 오늘날까지 입구에 가면은 약간 무섭게 생긴. 그렇죠. 원래는 두 분은 지국천왕과 이 증장천왕은 인자하게 생기셔야 되고 그 광묵천왕과 북다문천왕은 지금 아주 말씀하신 대로 좀 이 험상궂고 무서운 그렇게 이제 그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게 원래인데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많이 그게 다 무서워진 건가요? 다 무서워. 그러니까 부처님은 되게 인자하신 그 동상인데 절에 갈 일이 꽤 많지 않습니까? 이렇게 한국에 살다 보면 그러면은 꼭 이 사천왕 분들은 아기들이 거기서 꼭 울기 시작하죠.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사천왕의 이제 그 이 기능 어떤 여기 사천왕문을 통과한 다음부터는 모든 이 악한 기운과 악한 마음을 다 이제 버리고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된다. 또 다른 의미로다가는 사천왕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악한 마음이나 제거가 됐다. 사천왕 이야기는 좀 이따. 네네. 사천왕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함, 내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요 내함을 보면은 요게 뭐 정확하게 2층이다, 3층이다. 이렇게 어떤 분은 3층으로도 볼 수 있고, 그래서 통상 이럴 때는 만을 따져 써서 다층이라고 합니다. 이런 다층의 어떤 그런 누각형의 요 아래층에 기단이 있고, 기단이 뭔가요? 기단이. 어떤 목조 건물을 질 때 바로 기둥을 땅에다가 바로 이렇게 나무 기둥을 세우게 되면은 어떤 습기라던가 아니면 또 무게의 하중을 못 이겨서 이게 훼손도 되고 정말 땅속으로도 마비 파고 들어갈 수도 있죠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춧돌이라던가 해서 그걸 먼저 놓습니다. 놓는데 또 많은 또 뭐 홍수가 난다던가 아니면 눈이 많이 온다던가 그럼 더 높일 필요가 있죠. 그래서 가상의 한 층을 갖다가 더 이게 놓는 겁니다. 궁전 같은 데 가보면은 경복궁이나 이렇게 보면은 석조로다가 이렇게 1층 내지는 2층에 기단이 있고 그 돌층계에 있는 부분 그것을 이제 기단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러면은 그 기단에 지금 아까 보니까 여기 안에 뭐가 또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 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그러니까 맨 위에는 4명의 이제 악사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요. 그 중앙에는 인도 전통 모형의 불타민 스투파가 있고 바로 그 안에 이제 그 사리병을 두었습니다. 사리병이 저기 그냥 저게 조그만 데 저기 들어가 있군요. 육안으로는 안 보이고 저걸 이제 드러냈을 때 그 안에 사리병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. 그 4명의 악사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요.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 비파는 삼국시대 음악과 불교 의식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악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재금인데요. 그 재금이라는 것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재금은 고대 이 동아시아의 어떤 그 이 현이 많은 다현 악기로 불교 의식에서는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. 피리가 있고요.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고가 있습니다. 장고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 3cm가 안 되는 아주 작은 조각선들입니다. 근데도 불구하고 이 표정 하나하나가 아주 굉장히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구현해 놓았습니다. 비파, 그러니까 기타 치는 분, 뭐 피리 부는 분, 이렇게 북 치는 분, 이게 향로에도 나와 있던 악사분들인데 조금 또 다르네요. 그렇죠. 어떤 신라의 음악하고 백제 음악하고는 조금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. 신라랑 백제가 약간 밴드가 달랐네요. 그 악기가. 네, 그러면은 탑에서 나온 이 사리함을 봤으니 또 동탑에도 또 뭔가가 있었겠죠. 이제 동탑으로 가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서탑과 동탑은 사리함이나 사리고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더 이 디테일한 장식 부분이 이제 다른데요.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발굴 당시의 어떤 전문성 또 기술력의 차이로 보존 상태가 현 상태에서는 아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 색깔부터 다르죠. 동탑계 좀 더 새 것 같은 느낌인데. 그렇죠. 서탑이 발굴된 게 1959년이었고요.
거의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1996년도에 이 동탑이 발굴이 됩니다. 그때는 이미 우리나라의 어떤 이 보존과학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복원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서탑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상태도 좋고 색깔도 아주 영롱하죠. 동탑 사리암을 바로 이렇게 발굴하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기다린 이유가 있을까요? 모든 문화재는 아무 때나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하고 복원해야만 되는 당연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를 들어 예산 확보라든가 또 전문 인력의 수급이라든가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아주 신중하게 해체 수리를 결정하는 겁니다. 1990년대 초기부터 동탑의 석재가 균열이 조금씩 심해지고 또 중심축의 각도가 조금씩 틀어지면서 탑 전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붕괴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때 1996년도에 모든 이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 해체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은 문화재를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으면은 굳이 거기다 손을 그렇죠. 문화재라는 것은 있던 그 당시 원형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잘 보존하고 우리 후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40년 만에 발굴된 동탑에 있던 사리암, 서탑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?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. 네. 기본 구성은 비슷하지만 동탑 사리암은 뚜껑에 보리가 달려 있고요. 내함을 보게 되면은 서탑의 사리암은 그냥 그 누각만 있지만 동탑은 천장까지 있는 네. 지붕까지 있는 저걸 이제 천개라고 합니다. 아, 저게 원래 있어야 되는데 서탑에서는 원래 있어야 되는데 서탑은 아마 이게 유실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냥 그 개인적인 추정입니다. 웬만하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임무를 좀 넘겨주는 게 잘 보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보다는 더 나은 기술력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저걸 잘 더 보존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. 동탑 사리암이 잘 복원되어 가지고 외함에 있는 사천왕생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장식되어 있는지 더 잘 아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먼저 이제 동쪽 방향을 지키고 있는 왕이고요. 이름이 지국천왕이라고 합니다. 이분은 말 그대로 나라를 지키는 인물을 가지고 있고요. 두 번째, 이분은 서쪽을 지키는 광목천왕입니다. 이분은 자세히 보시면 눈을 크게 뜨고 있고 넓을광짝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 어떤 악을 살피시는 그런 이 왕입니다. 또 남쪽을 지키는 증장천왕은 각종 생명을 성장시키는 그런 왕입니다. 재산을 많이 불린다던가 할 때 이 증장천왕한테 소원을 빌면은 도움을 준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북방의 다문천왕인데요. 부와 복을 관장하고 이제 불법을 널리 듣고 지키는 그런 왕입니다. 이 각 왕 옆에 장식되어 있는 문고리는 초도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용의 9마리 구룡자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. 이 초도의 역할은 문을 단단히 지키는 역할합니다. 얼핏 보면 사자처럼 생겼지만 사자가 아니라 초도라고 하는 용의 자식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이유는 이 안에 부처의 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철동 같은 수비를 하고 있다는 상징입니다. 교수님, 근데 사천왕들 얼굴이요. 때를 해서 보니까 약간 외국인 같은 느낌이 강하게 있습니다. 네, 잘 보셨는데요. 이 사천왕은 전형적인 서역 사람들입니다. 심한 고비라고 해가지고 깊을 심전, 눈이 깊고 코가 높다.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. 이는 어떤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간다라의 예술이 실내까지 이게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아주 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실크로드의 끝이 바로 우리 신라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신라가 생각보다 훨씬 국제적인. 그렇죠. 활발한 교류의 흔적이 수호신 얼굴에 이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. 동탑 사리암의 내함도 뭐 비슷하겠지만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? 1층 기단에는 강보슬에 서탑에서는 볼 수 없던 4마리의 사자가 있고 각 면에는 2개씩 모두 8개 면에 8부중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. 8부중상이라고 하는 것은 8분의 신들인데요. 이름이 각각 하늘, 용, 야차, 건달바, 아수라, 가루라, 긴나라, 마우라 뭐 이렇게 8명의 신적 존재인데 뭐 재밌는 것은 건달이라고 들어보셨죠? 네, 건달. 원래 건달이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인데 그 건달이 이렇게 뭐 나쁜 게 아니라 노래를 좋아하고 거기에서 이제 놀고 먹는다 해서 이제 건달바가 이제 건달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유래도 여기 건달바라는 게 이제 건달이라는 말에 여원이 되는 풍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. 저도 약간 건달. 그 어떤 상층에는 또다시 사천왕과 4명의 승려상이 있고요. 금줄로 만든 기둥은 어떤 그 상부 천계라는 이 천장을 받치고 있습니다. 보물스러운 이 구슬이다 해서 이 보주라고 하는데 보주를 받치고 있는 이 중심 항아리 안에 이렇게 사리병이 있고
그 주변에는 이제 사천왕이 있습니다. 이 사천왕들은 하나씩 조립식으로 이제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크기가 3.2cm에서 3.8cm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. 한 1인치 정도죠, 평균. 지금 따지면 그 레고의 그 미니 피규어 같은 그렇죠. 수준의 예. 예. 육안으로는 좀 식별하기 힘들지만 네. 확대해서 보면 이분들의 그 인상이라든가 또 옷 복장 네. 또 손에 쥐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주 놀랄 정도로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. 요 승려상들은 사천왕보다 더 작은데요. 1인치도 안 됩니다. 네. 평균 2.7cm에서 3.2cm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 짓는 인상을 보면은 금방이라도 살아서 걸어 나올 듯한 중요한 게 이 배경에 있는 작은 알갱이들입니다. 이 알갱이는 저걸 어떻게 만들어요? 예, 지금의 이 공예 기술로도 만들기 어렵다고 이제 합니다.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까 이제 드디어 제가 궁금했던 사리병이 나왔습니다. 네네. 수정으로 된 사리병이고요. 네. 위에 이제 그 뚜껑이 있고 받침이 있고 네. 병 안에는 이제 여러 개의 사리가 있었습니다. 네. 실제로 지금 저기 안에 들어있었던 살인가요, 저게? 네. 이 사리병이 성냥개피를 제가 세워놨는데 사리병에 뚜껑이 있는데 이 성냥개피보다도 더 작은 3.65cm입니다. 이 사리병 뚜껑과 이 장식품은 육안으로는 찾기 힘든 풍탁이라고 하는 작은 종이 달려 있습니다. 풍탁이라는 것은 혹시 절에 가보면은 처마 끝에 풍경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딸랑딸랑하고 아주 맑고 고운 청정한 소리가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이런 풍경을 과거에는 이제 풍탁이라고도 했습니다. 요즘은 이제 풍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풍탁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처마 끝이 아니라 탑이라든가 끝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풍탁의 몸통 길이가 3.5mm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방울 말고 몸통 길이는 쌀알보다도 큰 쌀알 정도면 200배로 확대 촬영한 모습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밑에 동그란 금구슬 보이죠? 네. 요 금구슬 하나가 0.3mm입니다. 3.5mm 크기의 작은 풍탁을 네. 200배로 확대해서 특수 촬영을 해봤더니 풍탁 표면 안에 저런 금구슬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. 와. 육안으로는 이제 불가능하죠. 그 구슬 하나의 지름이 바로 0.3mm입니다. 이걸 어떻게 했냐면 누궁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금실이나 금알갱이를 불에 이제 살짝 달궈가지고 이제 붙이는 기술인데 이게 너무 뜨거우면 녹아버리고요. 너무 식으면 또 이게 안 붙고요. 그 돋보기도 없던 그 시절에 신라인들의 그 장인들의 어떤 이 정교함 정말 숨을 죽이고 하나하나 손으로 이 붙인 겁니다. 근데 아까 팔보존상 뒤에 그 배경 보셨죠? 오돌도탕. 그게 다 저런 누궁기법으로 0.3mm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 당시에 이런 공예 기술은 좀 찾아보기 힘들다. 1300년 전에 금을 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게 탑이 웬만하면 거기 안에 있는 거 보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이 탑 안에 그 공이 많이 들어간 작품을 꽁꽁 숨겨놨어요. 태평성대였으면 아무도 못 봤을 이 작품. 왜 이렇게 공을 들인 겁니까?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모신 겁니다. 그 이 왕릉을 발굴해도 보면은 귀중품이라든가 이 금속 제품들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? 또 중국이나 저기 이집트의 투탕카멘의 어떤 그 황금 마스크를 보더라도 이제 언젠가는 공개할 거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섬세하게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오직 그 이 주인공만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.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막 화려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작품의 대상이 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인공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진심에 가깝네요. 예, 막 드러내는 것보다는 백제 금동대학로가 정말 그런 규모가 없이 큰 세계적인 예술품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지금 요새 말로 이제 나노 단위로 이렇게 예술을 그 당시 했다라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 제가 예전에 유홍준 그 문화청장님 그 강의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더 이상 화려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이 가문사지 사리함을 설명을 하셨더라고요. 지금 이제 두 번째 강의까지 들으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배운 이 유물은 그 단순한 골동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. 금동대학로와 오늘 이 가문사제 사리함은 백제와 신라인들이 꿈꿨던 이상세계 그리고 어떤 왕실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종합 예술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13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그 긴 시간을 견디고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어쩌면 우리 선조들이
우리가 이 정도의 문명을 가졌던 사람들이다라고 주는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야, 후손들아, 우리 이 정도였어. 무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해함을 얘기했던 이유는 어떤 과거를 감상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지를 어떤 묻기 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사대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외의 어떠한 그 문화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고 여행도 많이 가서 내가 어디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 유산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이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저도 참 큰 자부심을 갖게 되고요. 다음 시간 거를 좀 스포일러를 해주신다면 이제 곧 새해지 않습니까? 네. 아마 새해에는 한글학교에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단체에서 설 행사가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제가 어디 지나가다가 좀 봤는데 아직도 이제 구정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뭐 그런 좀 설의 어떠한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그런 지식이나 맥락 없이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수님 모시고 그냥 설날을 파헤치는 컨텐츠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컨텐츠를 그냥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다가 다 교육원들에다가 보내서 이제 설날에 대한 교육은 이걸로 좀 합시다. 우리 한글학교나 이런 데다가 합시다 하는 좀 이야기를 또 우리 공립학교에서 한국어 배우는 우리 학생들, 선생님들한테도 좀 알려드려서 이런 우리 설 바로 알기 이 컨텐츠 어떠십니까? 네, 좋습니다. 아무튼 다음에 우리 설날에 대해서 설날이 왜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이름부터도 구정이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옛구자 써서 그래서 우리 다음에 우리 설날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알아보면은 다시는 구정이라는 말부터도 우리가 좀 자제하고 진정한 우리 설날을 좀 즐길 수 있는 구체적으로 설날을 다 떡국 먹지 않습니까? 설날에 떡국을 도대체 왜 먹었는지, 왜 먹어야만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.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하여튼 우리 모든 선생님, 우리 학생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설을 파헤쳐보는 그런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나와주신 민보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이고, 됐습니까?